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4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형벌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교정학 공부할 때 형사정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범죄학도 중요하다. 범죄학의 대부분 이루는 것이 바로 형벌론이 되겠습니다. 형벌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즉 행위자가 말이죠. 행위자가 이제 불법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죠. 불법으로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나가는 어떤 요건이 있을 거예요. 이걸 범죄라고 그럽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 조직망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처벌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런 절차만 가지고서는 어떤 합리적인 형벌을 구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키에 나와 있죠. 양형 합리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범죄학도 그렇고 교정학도 그렇고 형사정책학 모든 부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해결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한 아주 어떤 모순된 그러한 절차, 이것이 바로 양형 합리화 방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죄 판결과요, 유죄 판결. 그 다음에 양형 단계 있죠. 양형. 유죄 판결과 양형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즉 유죄 인부 절차라고 그러죠. 유죄 인부 절차와 양형 절차죠. 양형 절차를 이분화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어떤 의견이 많고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심제도를 이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경우는 뭡니까? 우리의 경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죠. 국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전폭은 아니지만 일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죄 판결, 즉 유죄 인부 절차, 유죄인가 아닌가는 배심원단이 판단합니다. 배심원단. 반면에 양형 절차, 즉 형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관, 즉 직업법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절차 이분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교정학에서도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을 합리화하자, 즉 과학적으로 뭡니까 형벌을 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분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그다음에 소배심, 그다음에 독일의 참심 제도를 뭡니까 믹서한 그러한 중간적인 형태의 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모든 범죄,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자기 선택에 의해서 배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4페이지입니다. 양형 합리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죠. 소송 절차 이분론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양형 기준표는 주로 이제 대법원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그 합리적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인을 한 자에 대한 어떤 기준, 징역 뭐 몇 년을 처하게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전 조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공판에서 마지막에 판결하는 것이 재판에 있어서 마지막 절차입니다. 근데 이때 판결 전에 피고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조사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것을 판결 전 조사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요것이 이제 이게 좀 시험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폐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범죄를 말이죠. 한번 저지른 사람은 계속 저질러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이제 상습범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상습범 제도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저질렀다. 329조에 뭐 절도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333조에 강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죄 저지른 사람이 또 절도죄, 그 다음에 뭐 특수절도죄, 뭐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동일 범죄, 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이걸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습범을 가중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범죄, 예를 들어서 이 파트를 A 파트, B 파트, C 파트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가령 뭐 징역 몇 년에 처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에 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교도소 생활하고 수감 생활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절도죄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는데, 이때는 말이죠, 같은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1년을 원래 선고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 6월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범죄인데, 뭐냐면은 이 구간마다 자기가 책임질 그 범죄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책임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좌 때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을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체를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파악하는 그런 요소인데, 세 번째 요건인 책임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책임성은 뭐냐면 전체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즉, 이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책임주의예요. 그래서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책임주의인데 이런 구성요건 해당성이랄까 위법성 전체를 보고 파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형 합리화 방언에서 이런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거 있죠. 이 가중 처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습범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수평적 개념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수평적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상습범이죠. 이거에 반해서 누범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누범은 수직적 개념입니다. 쌓인다 이런 얘기죠. 범죄를 함으로써 계속 어떤 범죄 행태가 쌓이는 것을 바로 누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범과 상습범을 또 구별해야겠죠.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은 숙지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응보형론은 절대형벌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응보형론은 예를 들어서 동해보복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했다. 그럼 당신도 그 눈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당신이 나한테 칼을 휘둘렀다. 나도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를 받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해를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응보형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형벌을 말한다. 가령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죽어야겠죠. 이런 형태가 바로 절대적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당방위로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았을 때 뭡니까? 어떤 원한 맺혀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법관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보형론은 절대적 형벌론을 말한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법관의 장량 감경 재량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 뭡니까, 미결 그 수용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재량적으로, 원래 뭡니까, 수용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재량이었었는데 재량이 우연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용 기간, 즉 재판 기관에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번 양형 합리화 방안, 좀 아까 설명드렸죠. 양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사회성은 절대적 형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배우는 과정,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배움으로써 거기에서 적응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성격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별표 한 5개 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이버전을 말하죠. 다이버전은 형벌로 가는 단계에서 말이죠. 즉 유죄 판결을 내리는 단계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처분 내지는 다른 처분하는 보완 처분하는 것을 바로 다이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환 처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환 처분의 가장 좋은 뭡니까 형태는 뭐냐? 전환 처분은 교도소에서 활용되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 이것을 감액할 수 있다. 즉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면에 이런 사회 내 처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짓 한 사람이 사회에 도로댕기 있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우려가 높은 것이 바로 전환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검사 단계 전환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환제도라는 것은 원래 재판상에 재판 공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즉 검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정학을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가 교정학을 정복을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 공직으로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여러분들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정학을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한 양이 엄청나게 많죠.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교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빨리 훑어가지고 90점 이상 빨리 맞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가 여러분들한테는 초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별표 5개를 치시고 자,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형사 절차는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판 절차예요. 세 번째는 형 집행 절차라고 그러죠. 자, 형 집행 절차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교도소를 간다든지, 그죠? 어떤 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도소에 가지 않고 뭡니까? 전환의 방식, 즉 보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죠? 다이버전을 받는 것이 있고 이런 경우는 유죄 판결이라든가 유죄 판결에 버금가는 그러한 재판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판결의 어떤 시스템이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집에 가야겠죠. 바로 사회 복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회 복귀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판 절차, 즉 판결 절차에서 다이버전을 하는데, 그죠? 다이버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판결 절차에서 유죄 판결 절차에서 사회에 보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말이죠. 이 수사 절차, 수사가 끝날 때 이때 검사가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검사는 사람을 피고인을 구속해서 피의자를 구속해서 유죄 판결 받게 하는 아주 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의미를 가장 큰 의미는 뭐냐?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는 공익의 대변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사 역할이 엄청나죠. 지금 우리 형사 사법 절차 모든 걸 다 통해서 볼 때는 검사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검사는 하나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이 하나의 기관이듯이 검사 역할이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피의자가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있는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공판 절차에 넘기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공소제기다 이런 얘기하죠. 공소제기는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죠. 경찰서장의 뭐 직결 심판 청구라든가 아니면은 법정에서 말이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판사가 말이죠. 직접 공소 제기한 것처럼 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는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말이죠. 일반적인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소하지 않고 선도 조건으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 피의자를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석방은 2단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도 석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 집행하는 와중에도 석방이 가능해요. 이런 세 가지 석방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형 집행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교도소 수용시설에 뭡니까 수용되어 있는 자 이런 사람도 가석방 가능합니다. 가석방. 자, 그래서 토탈 4번의 기회를 맞을 수가 있다. 피의자, 피고인, 그 다음에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3번, 4번의 그러니까 피의자 전에도 있겠죠. 4번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이것은 검사 단계의 전환제도다. 꼭 알아두시고 이는 우리의 가장 전형적인 다이버전 제도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성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성년도 마찬가지로 선도 조건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은 주로 교정 단계, 주로입니다. 주로 교정 단계에서 많이, 교정 단계는 여기죠. 여기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근데 우리 교정학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교정의 범위가 수사 단계부터 수용 단계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정학보다 더 넓은 단계가 바로 분야가 형사정책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초범이라든가 재범 예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원인론 왜 범죄가 발생했을까 또 연구해야겠죠. 그러나 교정학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정학계로는 교정학은 시험 범위가 형사정책을 포함하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정학의 모태가 바로 형사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고 처음 교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소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교정학 시험의 80%는 바로 법령에서 출제된다. 그것도 형집행법, 그 다음에 그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소년법이랄지 이런 특별 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은 바로 형사정책 이쪽 부분에서 출제되니까 그 부분도 등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을 자꾸 하는데 디버스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바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항상 올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역전의 기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심중에 전환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기회가 온 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인생 종말까지 놓치지 말고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소년본류 심사 수용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년을 말이죠 분류하려면 소년본류 심사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분류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중간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이버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줄구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누진처우 제도는 단기 자유형 대체 방안이 아니다. 방안으로는 반구금제, 그 다음에 독자적 보호관찰제도, 유예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뭐냐면 누진처우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처우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처우가 누적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진처우 제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도소를 갔는데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이것을 누진처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단기 자유형 대체 방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부정기형은 법관의 자유가 개입할 우려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말이죠 이 형벌을 가할 때 정기형도 있고 부정기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기형은 예를 들어서 기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부정기형은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가령 소년범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형벌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그 형벌 기간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정기형 같은 경우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됐을지라도 뭡니까? 석방하지 않는 제도가 부정기형이에요. 비탄력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또 커지죠. 부정기형 할 때, 선고할 때, 법관이 말이죠, 판단을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다. 즉, 자의적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16번. 부정기형은 사회방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이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회방위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자, 사회방위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회방위란 뜻은 간단합니다. 사회는 어떤 정의를 뭡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이죠. 불법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불법이 개입했을 때 이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또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회방위라고 그래요. 사회방위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의 어떤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법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회방위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기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빨간 거로 줄 한번 그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소년이 물론 사회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 소년도 말이죠 불법으로 나갔다는 거죠. 결국 구성원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소년이 불법으로 나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에는 사회에서 사회 전체에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16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정학 공부할 때 형사정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정책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모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절차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도 좀 알아야 되겠고, 심지어는 법철학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정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점수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경우 소년 범죄죄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부정기형도 절대적 부정기형이 있고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입니다. 형벌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형벌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형벌제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정학 공부할 때 범죄학, 범죄론, 형벌론,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 엮여 있습니다. 커넥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벌제도예요. 형벌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이러한 처방을 바로 형벌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벌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제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또는 법 이외의 다른 작용에 의해서 굳어진 사회 어떤 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도입니다. 자, 키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는 정기형을 전제로 함으로써 단기 자유형폐 제거 및 대체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라는 것을 줄을 한번 그시고, 즉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는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자유형폐를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 자유형이 문제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자유형은 말이죠, 자유형은 지금 법이 개정돼서 말이죠, 1월부터 한 달부터 50년까지 자유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통 3년이 넘어가요. 3년이 넘어가서 50년까지 갈 수 있는데, 경범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경범죄인이 있고 실수로 말이죠,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어떤 큰 범죄 의혹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보호시설에 수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유도 문제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범죄를 또 습득한다는 겁니다. 범죄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범죄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자유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 자유형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 자와 절도한 자 차이가 있겠죠. 절도했는데 아주 별거 아닌 걸 절도했어요. 이런 경우는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서 짧게, 특히 이제 교도소, 여러분들 교도소나 구치소나 우리가 생각할 때 교도소, 구치소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집행법에 보면은 교도소에 있다가 구치소로 갈 수가 있어요. 구치소에 있다가 교도소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도소 가 있지만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구치소에 나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사형의 집행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지만,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서 법무부 장관이 집행 명령을 하죠. 그러면은 교도소 소장은 5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알아두시고요. 절대적 부정기형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 소년의 경우에, 소년 범죄의 경우에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 경우도 수용시설에 500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용시설에 5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 처우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개선의 어떤 정황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단기 자유형은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충격구금으로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단기 자유형. 나는 석방 될 줄 알았더니 말이죠. 이 법원에서 단기 자유형을 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격을 먹을 수가 있겠죠.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면은 두 가지 자기의 인생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는, 좋게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경각심이라고 그러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15번입니다. 신체형은 시설구금의 대안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신체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재산형과 신체형이 있습니다. 형벌에는 신체형 같은 경우는 이 수용 피고인의 뭡니까 신체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신체형이라고 그래요. 물론 재산형 같은 경우는 뭐 벌금을 과한다든지 뭐 과료를 과한다든지 몰수를 한다든지 이런 재산을 박탈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재산형입니다. 자, 신체형 같은 경우 시설구금의 대안이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자, 거기 빨간 거루줄 한번 보세요. 시설구금의 대안으로는 재산형 부과와 유예제도, 사연의 처우가 있다. 유예제도 옆에다가 선고유예,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가끔 가다가 가석방 그러는데 가석방은 이미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재판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재심사 요청한다든지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지만 형사소송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19번입니다. 자유형 단일화 반대 논구가 있는데 자유형을 말이죠. 몇 가지로 단일화하겠다는 논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구가 있는데 거기 줄 한번 보세요. 노동의 형벌성 인정, 형벌의 개별화 실현, 국민 감정.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형을 단일화를 반대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말이죠. 단순화시키면은 국민 감정에도 반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절도 환자와 강도 환자를 비슷하게 형벌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은 바라지 않겠죠. 이것을 국민의 법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입니다. 몰수 선고는 임의적이므로 법관의 재량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완전한 재량은 아니고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그런 재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몰수 선고는 대물적 보완 처분이다. 그렇죠. 어떤 물건에 대한 보완 처분을 대물적 보완 처분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처분은 보완 처분 그러고, 그 다음에 소년에 대한 것을 보호 처분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벌금은 범죄인의 채권과 상기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간혹 출제되니까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 29번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벌금제는 일수 벌금제다. 그렇습니다. 배분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난이도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있다. 고대 히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하라,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즉 같은 것은 같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상대적 평등, 즉 배분적 정의를 말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뭡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일종의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이에요. 요거는 상대적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가 있는데 평균적 정의는 이것은 절대적 평등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다르죠. 남녀가 다르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분적 정의로 볼 수가 있고 같은 것은 같게 하라. 이건 뭐예요? 평균적 정의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있는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똑같이 대우하라. 이런 경우는 평균적 정의다.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뭡니까? 남녀가 다르니까 다르게 하는 것은 평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이미 인정한다. 그렇죠.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엽적인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형벌론과 형벌제도였습니다. 그동안 한 20년간 출제됐던 모든 문제와 모든 이론을 집약해서 토탈 뭡니까? 한 40개 좀 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